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날씨도 좋고 감사의 달 5월에 이삭강자의 연사로 추천을 해주신 한재진 의대 학장님, 그리고 유경아 의무부총장님, 그리고 정성애 부학장님, 양현종 의학교육실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그 교양 강좌나 문화 강좌에 익숙하지 않고 처음 해보는 강좌여서 제가 혹시나 좀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잡아본 것은 Create a History of Hope with the Spirit of Serving and Sharing 해서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희망의 역사를 창조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85년에 입학을 해서 91년에 이화의대 40회를 졸업한 여러분들의 30년 선배이고요. 저희가 졸업 30주년 기념으로 홈커밍데이 비슷하게 이제 오늘 와서 학장님도 뵙고 문부총장님도 뵙고 인사를 나눌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저보다 훌륭한 여러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동기들 각자의 직역에서 훌륭한 친구들 많이 하는 저희 졸업 동기 83명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을 대신해서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고, 왜 저한테 이런 것을 학장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자그맣고 조용한 학생이었고요. 그냥 자그맣고 조용한 학생이 졸업해서 30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살았나,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고자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제 디스클로저 오브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이고요. 저는 이제 종양내과 의사이지만 글로벌 임상 시험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참여해서 하는 여러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컨설턴트 역할도 하고 있고 연구 기금도 받고 있어서 혹시나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제가 콘텐츠는 몇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우선은 우리 주위에 너무 감사할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고 졸업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공의 전임이, 그리고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인가, 제 전공 분야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참 어려운 점이 많죠. 여러분들이 이화여대에 본과, 예과 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건 정말 커다란 축복이고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는 느끼실지 모르지만 졸업하고는 점점 더 이화 안에서 우리가 커다란 사랑을 배우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자립심을 배우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많이 어려울 때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강점이 뭔가, 그리고 나의 약점이 뭔가, 그리고 내 주위를 돌아보세요. 내 주위 환경에 어떤 것이 기회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나를 위협하고 있나, 그 위협을 내가 얼마나 감당할 준비가 되었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한 두 가지를 선택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선택을 하고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어느 걸 내가 취사 선택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주위의 친구, 가족, 그리고 동료, 선후배 물어보세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쉐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국민학교 때 굉장히 조용한 아이였고, 키도 남들보다 한 20cm쯤 작아서 제 초등학교 6학년 키가 120cm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졸업식 사진인데요. 저는 굉장히 작아서 작은 꼬마, 땅꼬마라고 불렸고요. 제가 항상 입고 다니는 이 브라우니
브라운색 옷이 땅콩 껍질이었습니다. 이 땅콩 껍질을 깨는데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이 친구는 이제 옆반 우등생이었는데 지금 대한항공 조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의 어깨보다도 제가 못 미치는 자그마한 친구였습니다. 조용하고 자신이 없고 그냥 학교에서 좀 숨어 지내고 그냥 열심히 하던 일 하고 그리고 집에 오는 그런 아이였지만 저희가 이제 굉장히 대식구를 이루고 있었고 실제로 집에 가면 이렇게 많은 우리 사촌 동생을 모두 다 케어하는 왕언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밖에서는 굉장히 땅꼬마이고 아가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제가 이제 살펴야 되는 여러 사촌 동생들이 많은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었고요. 그리고 남들로부터 착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착한 것이 늘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거와 더불어서 그 착한 걸 잘 이용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배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분은 이제 제가 지금도 한 2, 3년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있는 저희 고3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반장도 한 번도 못했었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피했고 실제로는 회장단 리더십을 도와주는 남년 총무 혹은 학습부장을 11년 동안 해왔는데 고3이 됐더니 아무도 반장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고3 때 이제 반장을 하게 되면서 1년 동안 자충우도를 많이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땅콩 껍질을 깨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었고 그것을 계기로 이제 담임 선생님께 꾸중도 많이 듣고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제가 조금 더 강단 있게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과 저희 아버님 절대로 남녀공학을 못 가게 해주신 그런 덕택으로 저는 이화의대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고 이화의대에 와서 정말 훌륭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는 여러 이화의대 교수님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86년에 이화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86년에 이화 100주년을 맞으면서 중간고사 마치고 지리산에 올라가서 지리산 노고단에 김밥 만들어 올라가서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주고받은 편지 내용입니다. 지혜롭고 재치 있던 혜진이와 그리고 항상 저한테 엄마 같다고 하지만 스스로 늘 엄마 같은 지영이 그리고 늘 꼼꼼하고 성실한 창진이와 저는 이제 심리학개론 강의를 신청하면서 대강당 앞에서 만났었고요. 지금도 1년에 몇 번씩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제 우리의 어른같이 지도를 해주는 성애와 늘 현명하고 넓은 아량을 가진 영선이 모두 모여서 저희가 예과 2학년 때 이제 분자생물학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같이 쉐어하게 됐고요. 이제 그 외우는 공부만 하다가 분자생물학이나 태생학을 들으니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이런 재미있는 학문을 어디다가 어댑션하면 좋을까? 그때부터 그러면 나는 이런 재미있는 공부를 환자들한테 직접 적용하는 그런 학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글들이 이렇게 앨범에 남아있고, 이건 사실 제가 사진반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암실에서 이제 소영이랑 선아랑 항상 출력하면서 했던 인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 이런 의대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던 원동력은 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요. 이 모든 친구들한테 감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제 88년에 올림픽도 종료되고 늦가을 10월 마지막 날에 저희가 헬렌반에서 수업을 마치고 따스한 햇살 아래 우리 내년이면 이제 동대문 지하 강의실로 간대. 이렇게 좋은 신촌 캠퍼스는 마지막이야 하면서 찍었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알게 된 건데 이화의 모토 중에 하나가 더 인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랑 이순남 교수님 그 정년 기념 심포지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더는 주도하는 인재, 즉 목적이란 의미의 그리스어 뚜렷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주도적인 전문 지식을 학습하고 설계하고 확장해서 세계를 주도하는 인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H는 호쿠마, 지혜로운 인재. 호쿠마는 지혜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이고 폭넓은 교양 지식과 성찰을 통해서 인격을 함양하고 공동체와의 조화를 이루어서 지혜로운 인재를 의미합니다. E는 experience예요. 여러분들이 학문을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현실에 응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학, 의사라는 학문은 우리가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학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경험과 실천을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실천적인 인재, 그래서 더 인재라는 것을
저는 이화의 안에서는 잘 몰랐었는데 이화 밖에 나오니까 너무나 감명 깊은 그런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인재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양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2년차, 3년차 때 심초음파 방에서 심초음파를 한 달에 100여 개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어서 그 운동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썼는데요. 이제 박사 논문을 하려다 보니까 종양학이 너무나 더 재밌는 것 같아서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는 종양학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전공은 종양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과 중에 혈액종양내과를 했고 그 혈액종양내과 중에서 이제 솔리드 튜머 분야를 전공하는 메디칼 온콜로지스트가 되었고, 사실은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헤마토 온콜로지스트는 혈액학을 전공하는 이제 헤마톨로지스트들이었는데 그 중에 조금 더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순남 교수님의 박사 1호가 되었고 교수님과 함께 처음으로 박사 논문을 썼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대 본과 3학년 때 외과학 시간에 배운 유방암의 치료에 관한 강의입니다. 그때 당시 외과 선생님께서는 이거는 족보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1, 2, 3, 4 하고 딱딱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 굉장히 놀랍습니다. 에스트로겐 오간을 어블레이션 해야 되는데요. 엔티 에스트로겐을 쓸 수도 있고 케모세라피를 할 수도 있고 라디오세라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아드레날렉토미, 하이포피젝토미 이해가 가시나요? 이걸 왜 해야 되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이건 중요한 거고 치료가 안 되면 그거를 날려서라도 유방암을 치료해야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과 선생님다운 굉장히 강력한 폴스 있는 그런 답변이었는데 이해가 안 갔었고 그걸 최근까지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해를 정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 동대문병원에서 저는 인턴을 했고 이대병원 내과 전공의를 했습니다. 너무 다행은 저희랑 같이 내과 전공의를 한 동료들 모두가 굉장히 열성적이고 지혜롭고 재치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다들 키들이 조만조만하죠. 그래서 저희가 2년차 때 이제 이대 목동병원이 개원을 했는데 이대 목동병원이 개원하니까 인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2화 1호가 뜨면 모두 다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달려가는 모습이 그때 당시의 만화로 스머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파 스머프하고 마마 스머프가 계시고요. 저희 3명은 스머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삼총사 스머프들이 달려가서 CPR을 하면 이제 간호사들이 옆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과 전공의를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임의를 어디서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임 교수님이신 윤견일 교수님께서 세브란스에서 이제 유급 전임의를 하면 좋겠고 거기는 이제 헤마톨로지와 온콜로지를 따로따로 한다더라. 그러니 네가 온콜로지를 하고 싶으면 온콜로지 세션에 가서 온콜로지 전임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때 당시 또 아주 멋있는 선배 두 분이 이제 저희한테 보기엔 굉장히 젊었는데 활발하고 재치 있고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토카인과 알지도 못하는 메로셀의 코드블러드셀 갖고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 조영주 교수님하고 유경아 의무부총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서 전임의를 했나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대병원에서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서울대병원을 가볼까? 근데 서울대병원을 딱 가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1년 선배 선생님께서 거기는 가면 고난의 행군이라더가 네가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절대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리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을 하다가 이제 이순남 교수님께 여쭤보고 이제 장단점을 쭉 썼습니다. 세브란스에서 가서 할지 아니면 서울대 가서 할지 장점 단점을 쓰고 그중에 리스크 테이킹을 내가 어디 가서 할 건가? 그래?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최고의 선생님께 교육을 받아보고 나의 선생님이신 이순남 선생님께서 전임의를 하신 곳에서 나도 전임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는 서울대병원에 가서 전임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사실은 뭐 1년 동안 거의 잠자는 날 없이 거의 이제 힘들게 일을 했었는데 너무 다행은 우리 감염내과 우리 병원을 구해주고 있는 최희정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감염내과 펠로우로 서울대병원을 가기로 결정을 해서 너무나 신나게 손붙잡고 작은 방에서 1년을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너무 고민이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스와트 분석을 하면서 디스어드밴티지와 어드밴티지를 나열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얼마나 할 건지 해보면 여러분들이 갈림길에서 결정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주위 분들이 어떻게 결정했나를 좀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 세브란스에 가서 전임을 했으면 또 다른 길이 있었겠죠, 저에게. 그렇지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전임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컬티로 어디로 가느냐, 아니면 그 다음 해에 무엇을 할 건가 또 갈림길을 섰습니다. 원래 처음에 서울대병원 전임의를 하러 갈 때는 이제 이순남 선생님과 함께 1년 후면 우리 이대 목동병원에서 다시 또 사람이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1년만 가서 꾹 참고 열심히 공부하고 와. 그러셨는데 막상 제가 전임일 끝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고 그리고 원서를 다 냈는데 이제 면접하라고 와서 제가 전화를 받아서 제 목소리가 여성이면 우리는 여선생님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전임의를 다시 할까? 연구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내가 하는 의료는 이런 과학적인 지식에 기초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레버러토리 워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암연구소에서 허대석 교수님 실험실과 방영주 교수님 실험실에서 웨스턴 블롯, 그다음에 PCR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의학 교육을 실험은 뭐 했지만 아무리 해도 뭐 일부 굉장히 기초적인 것밖에 안 해서 이런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실험은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했고 그런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기초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의 그 대가인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제 조금 귀동냥하고 가서 실습도 하고 한 두세 달 정도 배운 다음에 미국을 갔고요. 미국의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 알프레드 영 선생님께서 너무나 다행히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서울에서 오는 조그마한 펠로우가 그래도 리서치를 해보겠다 하니 이분은 이제 홍콩 분이신데 아시아에서 온 멘티들을 굉장히 잘 케어해 주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받아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1, 2년 차 때는 소개팅도 하고 선들 보다가 우리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저만 그때 결혼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저희 남편이 다시 이제 한 3년 전에 소개팅을 했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연수를 갈 거라며. 그래서 이제 두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민이라는 거예요. 다나파버에 갈지 보스턴에 갈지 아니면 휴스턴에 갈지. 그래서 제가 휴스턴에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MD 앤더슨으로 리서치 펠로우로 갔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펠로우로 가서 일하는 동안 그 민치형 랩에 있던 대만에서 온 서전이고요. 서전하고 치과 의사 부부인데 그 부부랑 이제 저희가 약속을 한 게 우리가 나중에 아이들을 다 키우면 대만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했는데 드디어 2019년에 만나서 대만에서 학술대회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 네트워킹을 할 때 신뢰도 중요하고 그리고 친구도 중요하고 프렌드십이 결국은 리서치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서론을 마치고 서론이라기보다 인생을 마치고 이제 제 전공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유방암을 전공을 했고 유방암은 한국 여성에서 발병 1위인 암입니다. 제가 내과학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레포트를 아무 주제나 정해서 해보라고 해서 제가 유방암에 대해서 냈더니 윤견일 교수님께서 유방암이 어떻게 내과지? 숙제 안 해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점수가 잘 안 나왔었습니다. 유방암은 내과가 아니야. 그거는 외과에서 잘 치료해야지. 그래서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뭐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결국은 계속 저는 유방암을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서양의 70대와 달리 우리나라의 유방암 환자들은 굉장히 젊습니다. 40대. 반 정도가 폐경전 여성이죠. 그래서 40대, 50대 가장 많고요. 여러분들이 보험 통계로 보면 여성 연령별 주요 사망 원인이 1위가 40대, 50대는 유방암이고요. 30대가 3위예요. 나머지 것들을 보면 자해나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유방암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대에서 50대까지 굉장히 중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몇 년 동안 이런 유방암으로 고생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조기 유방암은 검진을 열심히 해서 치료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술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방사선 치료도 잘 발달했기 때문에 조기 유방암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99%, 거의 100%에 달해요. 근데 사기가 되면 뚝 떨어지죠. 한 4분의 1 정도밖에 못 사는 거죠. 5년이 됐을 때. 그리고 위암이나 아니면 서빅스 캔서나 이렇게 지난 한 20년 동안 보면 사망률이 이렇게 주는데 유방암은 훨씬 올라가요. 이 올라간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년 동안 쭉 보면 서구의 선진국들의 사망률은 계속 줄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점차 늘어요. 물론은 조기 검진 때문에 인시던스가 늘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원인은 없을까? 이제 주의를 좀 돌아봤었고요. 실제로 유방암은 몰레큘러 서브타입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에서 핵내에 이렇게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진하게 염색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헐투 양성 유방암. 여기 보시면 멤브레인의 그로스 팩터가 바글바글한 헐투 양성 유방암. 그다음에 호르몬 리셉터인 에스트로겐 리셉터, 프로제스테론 리셉터, 그리고 헐투 이런 세 가지 마커가 전부 다 없다고 해서 붙여진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라는 서브타입으로 나누어서 각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서바이벌인데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 서바이벌이에요. 루미날 AB는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은 전이가 돼도 그래도 좀 오래 삽니다. 그런데 헐투 양성 유방암이나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는 일단 진단되면 저희 전공의 때는 6개월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근데 그 시점에 저희 2년 후배인 김예진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전이성 유방암을 진단받고 미국에서 탁솔이라는 약을 공수해 왔어요. 그래서 매달 탁솔이라는 약을 갖고 와서 저희 전공의들은 그 옆에서 이제 킵하면서 하이퍼센시티비티 생기나 안 생기나 보는 거죠. 이 약을 왜 미국까지 가서 가져와야 될까? 우리나라에서 쓰게 할 수 없을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임상시험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방암은 재미있는 거가 여러 가지 분자 생물학적인 지식을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는 암이기도 해요. 이거는 유방암 세포인데 유방암 세포의 세포막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헐투나 EGFR 같은 세포 표면에 막단백질이 있어서 이 세포 표면의 막단백질에 라이겐드가 붙으면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마구마구 액티베이션 되면서 셀 그로스 시키고 셀 서바이벌 증가하고 아포토시스 억제하고 셀 사이클 마구마구 돌아가고 엄청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트라다이올은 굉장히 중요한 성장인자인데 이 에스트라다이올이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결합을 하면 이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 여러 가지 세포 신호 전달 물질하고 크로스톡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핵안에 들어가면 트랜스크립션을 레귤레이션 하면서 세포를 증식하는 방향으로 미치는 영향을 하고 우리 몸의 유방암이 키워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그럼 이 에스트라다이올을 없애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폐경장 여성에서의 암 환자들이 에스트라다이올이 난소에 살아있기 때문에 치료도 어렵고 어그레시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타즈 억제제를 사용해서 에스트라다이올을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에스트라다이올이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결합하는데 이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분해해버려 갖고 결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중요한 표적 치료제의 방법입니다. 이런 궁금증을 사실은 이승남 교수님께서 제가 4년차 때 해결해 주셨어요. 이승남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우리 후배 어머님 옆에서 킵하고 있고 탁솔이 어떤 기전을 작동하나 이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이승남 교수님께서 해리슨을 보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책 좀 읽으세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었더니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Breast cancer is the disease of internist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방암은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해서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인돌런트한 암과 그다음에 이제 성장인자 수용체가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성장인자 수용체가 있는 어그레시브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인돌런트한 경우는 호르몬 패스웨이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커도 천천히 커요. 그래서 천천히 죽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어그레시브 타입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천천히 죽이려고 하면 사람이 먼저 생명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빨리 작동하는 사이토톡식 키모세라피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천천히 호르몬을 없애는 타겟티드 에이전트를 사용해도 되는 그런 두 가지 경로로 나누고, 물론 이 사이에 성질들이 계속 변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페노타입이 변하는지 몰랐는데 요새 이제 여러 번 바이옵시를 하다 보니 약 한 20%에서는 페노티픽 체인지가 와서 처음엔 막 어그레시브 하다가 항암 치료에서 딱 멈춰놓으면 그 다음엔 좀 인돌런트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인돌런트하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리버가 확확 나빠지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부분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내과 의사가 온콜로지스트가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환자의 케어, 그 환자의 삶의 질, 생존 기간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54세 된 여자 환자였고요. 유방에 덩어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CT 보실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른쪽 유방에 비해 왼쪽 유방은 이렇게 피부까지 침범돼 있고 헐고 녹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보통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 이렇지 않거든요. 대개는 이런 유방암 환자들이 오면 뭔가 어려운 환자예요. 이 환자는 아들은 장애하고 남편은 CVA로 쓰러져서 본인이 그냥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불쌍한 환자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히 이 환자가 엑실라리 노드도 메타 있고 그다음에 멀티플 렁 메타스타시스 있고 페트를 찍었더니 엄청나게 업테이크 되면서 겨드랑이 빠글빠글하고 손은 다 부었어요. 렁 메타 다 있고. 너무 다행히 헐투 양성 유방암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헐투 양성 유방암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거니와 헐투 양성이 나오면 너무 무서워했어요. 6개월밖에 못 사니까. 근데 트라츠마비라는 헐투 타겟티드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완전히 인생 역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경제적으로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보험으로 트라츠마비라는 헐투 디렉티드 안티바디를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포막 표면에 이 헐2와 헐3가 있는데요. 헐2라는 그로스 팩터는 계속 그로스 팩터 시그널을 아래로 보낼 수가 있어요. 액티브하고요. 그런데 라이겐드 바인딩 도메인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손 붙잡고 있어요. 항상 악수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헐3는 이 손 붙잡고 날 할 거를 숨겨놨어요. 그런데 라이겐드가 여기 탁 붙으면 이렇게 컨포메이션을 체인지하면서 악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헐2하고 헐3가 손 붙잡아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되면서 세포 신호 전달 체제가 엄청나게 어그레베이션 되고 액티베이션 돼서 픽3CA 패스웨이, mTOR 패스웨이, 기타 등등 하면 셀 사이클이 마구마구 돌아가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그러면 이걸 막으면 되겠죠. 이걸 막는 방법이 이제 98년에 트라츠마비라는 게 개발된 거고요. 이 환자가 치료받을 그 시점쯤에 2009년에 헐투츠마비라는 이 다이머리제이션을 억제하는 항체가 개발됐어요. 그래서 원래 트라츠마브는 헐투 도메인 4에 부착을 하는데 이 헐투츠마브는 헐투 도메인 2에 부착을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손 붙잡는 악수하는 데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하게 안티튜머 이펙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트라이라고 불리우는 임상시험에 이 환자가 2달을 꼬박꼬박 기다리고 매일매일 드레싱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이 트라이얼에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이제 도제탁셀과 트라츠마비 표준치료군이었고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안 됐으나 여기에 펄투츠맙을 추가한 클레오파트라 트라이얼에 들어가서 환자는 현재까지 사실은 살아있고요. 중간에 프로그레션 했는데 메디안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은 처음 이 치료를 시작해서 100명 중에 50번째 사람이 나빠지는 시간인데요. 그게 1년에서 1년 반까지 연장되는 것을 학회에서 발표하면서 모든 온콜로지스트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사실은 첫 치료에서 1년 반을 이제 프로그레션 없이 지낸다는 건 사실 엄청난 성적이었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오버럴 서바이벌을 업데이트했는데 보시면 메디안 오버럴 서바이벌이 57개월입니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50%가 약 한 5년을 사는 거고요. 굉장한 발전이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요 테일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한 10년인데 아직도 한 35%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놀라운 발전이 지난 20년 동안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시아 환자들이 저희가 액티브하게 파티시페이션 해서 알게 된 건데 아시아 환자에서는 조금 더 톡식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도즈 모디피케이션을 좀 더 잘해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는 이렇게 좋아졌어요. 몇 달 후에. 그리고는 위딩이 방사선과에서 뭐라고 주셨냐면요. 메디칼 브레스트 컨저빙 서저리? 브레스트 컨저빙 서저리 한 기록은 없는데 이 사람 서저리 했나? 럼펙토미 했나? 그리고 스킨은 다 아물었습니다. 다행히 엑실라리 노드 거의 다 없어졌고요. 렁메타 많이 좋아졌고요. 이렇게 잘 유지를 되다가 뭐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겠죠. 결국은 프로그레션 해서 그 다음에 안스라사이클린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약을 6번 했고 이 안스라사이클린 베이스드 레지멘은 안타깝게 카디오 톡시스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디오 온콜로지라는 분야가 또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카디악 펑션과 사이토톡식 에이전트와 타겟드 에이전트를 또 연구하는 분야이고 이제 안타깝게 6번 하고 나서는 오프하고 이제 기다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라파티닙 캡사이타빈이 그때 들어와서 TKI이기 때문에 레지턴트 극복하고 쓸 수 있었는데 환자가 손이 닿는 거예요. 손이 닿으니까 집안일을 못하고 남편 누워있고 아기는 장애하고 미뤄야 되는데 케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MJH22 페이즈 1 트라이얼인데 페이즈 1 트라이얼은 사실은 도주하고 스케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용감해야 들어갈 수 있는 임상시험입니다. 그래서 MJH22는 트라투맙의 Fc 리셉터 감마를 모디피케이션해서 폴리몰피즘을 억제하고도 더 잘 부착하게 만든 항체예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 하나님이 도우사 13년 10월에 멀티플 럭메타가 이렇게 큰 상태로 들어갔는데 파셜 레스판스가 이르고 지난달에 찍은 CT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환자는 너무나 감사하게 살아 계시고 뭐 중간에 펄모널 엠볼전 생기고 핫밸류 생겨서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겼으나 저랑 7년 반 동안 지금 현재 외래에서 뵙고 있는 환자가 되겠고 이제는 이제 66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헐투 세라피가 이제 98년에 트라츠맙을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2021년까지 와서 반응률, 즉 작아질 확률은 높이고 그다음에 나빠질 때까지 시간은 길게 하고 삶의 생존 기간은 좋게 하고 왜냐하면 처음엔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를 하지만 중간에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를 빼고 나면 타겟티드 세라피로는 환자들이 그냥 소풍 오는 것듯이 맞아서 그냥 타겟 에이전트만 맞고 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 큰애가 98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트라츠맙이 로고가 박힌 헐셉틴이라는 민트 캔디도 있고요. 체리맛 캔디도 있었어요. 어느 날 얘가 한 7살쯤 됐는데 엄마 헐셉틴 맛있는데 그거 왜 요새 안 가져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헐셉틴을 먹는다고? 네가? 그랬더니 헐셉틴에 살구만 조그만 민트 캔디가 이렇게 타블렛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무심코 줬는데 얘는 그 사탕 이름이 헐셉틴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7년 정도 지나니까 판정물이 없어져서 그 헐셉틴 캔디를 또 슈퍼에 가서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약을 비슷한 사탕을 찾아갖고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딸들을 키우고 밖에서는 헐셉틴을 키웠다 그런 말들을 제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과거에 6개월이던 게 이제 1년 반 그리고 오버럴 서바이벌은 과거에 정말 이전에는 한 1년이에요. 제가 가려버렸는데 그게 한 5년까지 연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앞으로 6가지 정도 항암 치료를 했는데 페일했어요. 근데 딸이 10월에 결혼한대요. 어떡해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 환자가 딱 그 시점에 TDM1이라는 약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거든요. 근데 자기는 결혼식이라 머리도 안 빠져야 된대요. 근데 너무 다행히 TDM1 페이스 2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이렇게 목을 가리고 있는 메스가 있었는데 이 TDM1 트라이얼에 들어가서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잘 지내다가 따님은 결혼을 잘 시키고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환자랑 대화를 하다 보면 그 환자가 뭘 원하는지를 좀 알게 되고 그 원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유방암이 워낙 분자 생물학 쪽으로 굉장히 앞서 나가는 암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암종에 어덥션하기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 사랑하는 세 후배네요. 우리 남은미 교수, 그다음에 이경훈 교수, 이영 교수 이렇게 셋이랑 그다음에 제가 서울대 갔을 때 전공이 드렸는데 지금 이제 삼성서울하고 아산에서 이세웅 교수와 이대호 교수 그래서 아스코 가서 굉장히 즐겁게 그때 학회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나 다행히 제가 스토막에서 헐투하고 P10을 본 포스터가 아스코 메리드 어워드가 돼서 세상에 관심을 좀 끌었고 이때 로슈에서 와가지고 이 포스터를 보면서 정말 끊임없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트라츠맙을 스토막에 개발된 게 이제 방영주 교수님과 저희가 로슈와 함께 스토막 캔서에서 헐투 디렉트 세라피를 페이스 3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계기가 2002년 아스코입니다.
그래서 2002년 아스코 나온 시점에 그전에는 우리나라 임상시험이 정말 굉장히 적었어요. 한 1년에 10개 미만. 근데 2002년이 되면서 ICH GCP 하모니제이션, 그래서 세계적으로 규율을 해서 어떤 규약을 하면 우리나라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되는 ICH 하모니제이션 2002년에 되면서 우리나라 임상시험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 교수님께서 그때 학술진흥재단 심사위원이셨는데 제가 스토마 캔서 셀에서 트라투맙의 효과를 냈는데 그걸 선정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그건 너무나 감사한데 그 시점에 그럼 그냥 와서 서울대 와서 그걸 연구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너무나 고민이 되죠. 저는 사실은 이화의대 교수가 되는 게 제 꿈이었고 여기서 영원히 이제 연구를 잘 하면서 후배들과 잘 지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2년 말에서 2003년 넘어갈 때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해주신 게 우리나라 임상시험을 좀 셋업해보자. 와서 좀 도와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주셔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김노경 교수님 찾아뵙고 이제 여쭤보고 너무 고민을 털어놨더니 잘 해보시라고요.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겠구나. 너무 고민하면서 이제 이순남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그러면 일단은 한번 가봐서 우리나라 임상시험을 한번 개발을 시켜놔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근데 너무 그때 딱 마침 좋았던 게 저희 이경원 교수가 사실은 한림대에 갔지만 마음이 썩 편하게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경원 교수가 모교에 오면 내가 나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또 다른 갈림길에서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의대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2003년부터 서울의대에서 재직을 하면서 제가 연구하는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가 실제로 임상시험에 어둠션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가 바이오마커, 프레딕티브 마커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딕티브 바이오마커를 셀렉션한 이후에 거기에다가 각각 스탠다드 케어와 익스페리멘탈 트리트먼트를 하고 이거를 실험실에서 우리가 본 실험 데이터를 바로 환자한테 어둠션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웨스턴 블럿이나 PCR이나 제노믹스, NGS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데일리 프랙티스에선 쓸 수가 없습니다. 데일리 프랙티스에 쓸 수 있는 이뮤노 케미스트리나 PC로 헐트가 디텍션 되는 거를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2002년에 포스터를 하면서 저희 병리과의 조민정 교수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로 이직하고 나선 김호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콜로지스트와 병리과는 또 불가분의 관계죠. 항상 콜래버레이션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고 서로 이제 상호 교환하면서 그런 콜래버레이션 했고요. 결국은 이 토가 트라이얼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프랙티스 체인징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되고 지금 현재는 헐트 파지티브 가스트릭 캔서 환자의 퍼스트 라인이 키모 플러스 트라투맙. 근데 엊그제 또 기사가 났는데요. FDA에서 헐투즈맙까지 추가하면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추가했을 때 더 좋은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는 또 한 3, 4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43세 된 여자 환자고 스테이지 1 브레스트 캔서를 진단받았는데 3년 만에 릴랩스했습니다. 멀티플 리버 메타 있고 이런 정도의 여성들이 오면 되게 고민은 우리 애기 아직 어려요. 결혼시켜야 돼요. 대학 보내야 돼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 환자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하게 도와주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아까 생존 율이 점차 그러니까 사망률이 점차 증가한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외국은 아닌데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호르몬 치료가 보험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보험 상황 확인하고 난소 절제술마저도 1900년대 초부터 됐는데 우리나라에선 보험이 안 되는 이런 기타 등등의 것을 해결하면서 심평원과 거의 11년 동안 일을 해서 2017년에 사실 굉장히 많은 거를 얻어내고 그러면서 발레트럴 오프렉토미를 보험을 해주니까 이제 프리메노포잘 우먼이 포스트메노포잘이 되면서 이제 CDK4/6 이니비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6개국을 조사를 같이 해봤더니 아시아 사람들이 거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풀베스트란트가 보험이 안 되고 그래서 풀베스트란트를 아시아에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아시아의 힘을 보여주고 이런 얼리 릴랩스 환자에서 호르몬 트리트먼트를 하는 거가 저희의 이제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환자들은 바이레터럴 셀핑과 오펙토미를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 GnRH 아날로그를 써서 매달 먼슬리 인젝션을 하면 오바리안 펑션을 낮출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GnRH 아날로그 플러스 AI도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보험을 만드는 거는 사실 보험공단에서 페이스 3 트라이얼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버젯이 없는 거죠. 이미 세계적으로는 표준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전문가 집단의 의견서로 저희가 환자들을 위해서 보험을 마련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오바리안 펑션의 서프레션을 하는 거가 유방암 환자에서 CDK4/6 억제제를 보험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줬고, 오젝티브 레스판스는 이제 케모세라피 하는 것만큼 이 CDK4/6 억제제를 사용했을 때 증가되었고요. 이런 CDK4/6 억제제는 사이클이 이렇게 세포 주위가 쫙 들어가는데 G1에서 S로 들어갈 때 CDK4/6와 사이클린 D가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로스 팩터 시그널이 마구마구 오면 RB가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면서 E2F가 딱 떨어져 나가서 이 셀 사이클을 마구마구 돌리거든요. 근데 여기 CDK4/6를 억제해버리면 이 사이클이 안 돌아가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CDK4/6 이니비터 세 가지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우리나라나 아시아의 많은 프리메노포잘 우먼에서 모나리아 7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우리가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해서 세계를 리드를 했고, 유럽과 미국 환자들을 등록을 해서 저희가 오바리안 서프레션을 GnRH 아날로그를 하면서 CDK4/6를 썼을 때 미디안 OS를 약 한 60개월까지 연장한 거가 지금 전이성 유방암에서 가장 연장된 메디안 오버럴 서바이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이를 위해서 약 한 10년 정도를 같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여러 후배 선생님들이랑도 같이 노력을 했었고요. 시간 관계상 요거는 조금 더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프 억제제를 사용을 했는데요. 파프 억제제는 브라카 뮤턴트가 있는 환자에서 신테틱 레탈리티를 이룰 수 있는 약제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으면 얘를 교정하려고 노력했어요. 튜머 서프레스진을 교정하자. TP53에 대한 진 세라피가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이 파프 이니비터는 망가뜨렸으니 더 망가뜨리자, 이런 개념이라서 아주 획기적인 개념이었고, 여러분은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브라카 뮤턴트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4%그 정도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올림피아드 트라이얼 하다 보니까 한 13.5%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구가 있기 때문에 또 점라인 브라카에 대한 스크리닝을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안타까운 게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죠. 이 환자도 브라카 뮤턴트 환자인데 7주에 브레스트 캔서 진단받고 왔어요. 근데 그때는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15주는 돼야 되고 임신 중반기가 돼야 되고. 근데 어디 가도 다 아bor션을 하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bor션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왔더니 이제 11주여서 15주까지 정말 꾹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날짜 잘 세지 않았기를 다행하면서. 그래서 수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임신 중에 케모세라피를 하면서 아기를 낳고, 아기가 얼마 전에 돌이 되어서 이런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다학제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이화의료원에서도 이런 다학적인 접근이 이제 각 팀별로 서전 그리고 온콜로지스트 병리 모두 다 다학제적으로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자그마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를 또 한 번 제가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영국에 이제 연수를 갔었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사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데려가서 박지성 선수랑 같이 구경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암연구소에 SNU 시리즈 세포주를 모두 다 가져갔었고요. SNU 세포주들을 가져가서 파프 이니비터에 대한 인비보, 인비트로 효과를 모두 다 보고, 그것을 위암 환자에서 랜더마이즈 페이스 2, 페이스 3를 방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을 했었고요. 방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브레스트 캔서에서 못 들어가던 올라파립의 페이스 3 트라이얼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들이 약 한 16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생각에는 KCSG라는 저희 유방암 분과하고 대한종양내과학회 그리고 한국유방암학회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국제화하고 세계화시키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일본과 함께 크리에이트 X 트라이얼을 해가지고 캡사이타빈을 non-PCR 환자에서 보험으로 하게 하는 게 곧 보험이 이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프랙티스 체인징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고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환자의 삶의 질을 좋게 하고 연장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 저보다 2년 후배인 우리 이화여대
42회 졸업생인 박연희 선생님이랑 굉장히 많은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코와도 조인트 심포지움을 만들어서 저희가 드디어 2019년부터 아스코와의 조인트 심포지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는 실험을 계속하면서 암연구소 학술부장을 한 10여 년 하다 보니 소장을 하게 되는 이런 일도 있게 되면서 SNU 1010이라고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10년 이내에 세계적인 10위 안에 끌어들일 분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암연구소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생각도 못했지만 최초의 여성 소장이 되었고 지금은 서울대 암연구소의 여러 가지 그 벤치 투 클리닉 투 벤치에 여러 가지 웍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상팀이고요. 저희 연구간호사가 제가 이제 펠로우 할 때 한 명이었는데 지금 7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상 연구와 저희 실험실 식구들과 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인비트로 웍을 하고 있고 모두 다 썸머리에 보면 우리는 이화여서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음에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갈림길에서 고민이 될 때는 스와트 분석과 어드밴티지, 디스어드밴티지, 그리고 연구나 행정할 때는 긍정적인 생각, 열린 마음, 창의적인 생각, 산후 존중, 신뢰, 활발한 의사소통, 그리고 임상진료, 임상시험 현장에서는 환자의 생각을 듣고 함께 고민하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아질까? 그리고 큐어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케어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자와 후배와 동료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훌륭한 스승이 계셨으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그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원천은 저를 지도해 주신 저희 이순남 교수님과 이순남 교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항상 만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내일 모레도 못 만나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저희를 모두 다 지지해 주고 있는 유방암을 하는 동료 온콜로지스트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시간 동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이제 잠깐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삭 강좌는 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오늘 계림홀에 참석하신 대면으로 지금 강연을 들으신 학생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채팅방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써주시면 제가 읽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중에 혹시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과 2학년 이혜원이라고 하고요. 교수님 연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배우면서 임상 연구가 저는 제약회사가 어떤 병원한테 제안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하신 연구를 보면서 교수님이 직접 임상 연구를 디자인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걸 의사가 주체적으로 하시는 모습들을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제약회사에서 받는 임상 연구가 아니라 어떻게 본인이 디자인하시고 그런 걸 생각해 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된 것도 있고 우리 연구자들이 그만큼 지난 20년 동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96년에 아스코를 처음 가봤어요. 그리고 2000년에 아스코 부스에 가서 그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전신인 제네카라는 회사가 있었고 거기 EGFR 이니비터를 1mg을 받으려고 갔었는데 결국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학술진흥재단에서 이제 신임 연구비가 돼서 트라투맙을 받아야 되는데 로슈에 프로포저를 했더니 리젝트 됐어요. 근데 결국은 인터내셔널 바이오 파마스티컬 컴퍼니에서 그때 1,000만 원이 연구비였는데 600만 원 주고 헐섹틴을 한 바야를 샀거든요. 3바야를 사서 냉동고에 마이너스 80도에 얼려놓고 쓰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실험을 했죠. 실험을 하고 서울대로 옮겨서 서울대 암연구소에 실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02년에 아까 아스코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코나 AACR과 같은 국제 무대에서는 우리 연구를 제약사의 사이언티스트들이 보러 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제약사의 그 뭐랄까 작은 스케일이 아니고 사실은 제약사 클리니컬 트라이얼 하는 팀이나 아니면 리서치 랩을 하는 팀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하이스루풋이 다 있고요. 대개는 이제 대학으로 연수를 가는데 제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컴퍼니로 연수를 가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장애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제약사의 사이언티스트들과 연결을 해요. 그럼 사이언티스트들이 그걸 디자인하거든요. 근데 제약사에 가면 예를 들어서 온콜로지스트들도 있고 그다음에 카디올로지스트들도 있고 우리와 똑같은 의사 백그라운드의 그런 사이언티스트도 있어요. 그러면 그 디자인을 할 때 우리의 인풋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트라이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해요. 네, 그 바로 전 단계는 스폰서 이니시에이티 트라이얼을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건데 연구자 주도 임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연구자 주도 임상은 연구자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컴파운드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임상 시험을 내 버젯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면 이제 글로벌 익스퍼트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면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글로벌 온콜로지스트를 한 15명 정도 모아놓고 우리 다음 이 몰레큘 갖고 뭐 할 건데 뭐 했으면 좋겠니? 이런 논의를 해요. 거의 1박 2일에 걸쳐서 워크샵으로. 힘들지만 그런 곳을 통해서 다른 사이언티스트, 다른 온콜로지스트 생각을 배워요. 그러면 거기서 도출된 계획을 가지고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듯이 제약사 임상시험은 비과학적이고 상업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인덱스 앞서 나가는 몰레큘 갖고 우리가 제안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실력을 배양하고 그 코어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 코어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받아집니다. 아주 질문 수준이 아주 너무 높아가지고 다음 질문은 그 주눅 들지 마시고요. 편한 질문을 아무나 해주십시오. 네. 학생들 중에서 네 뒤에 그 오가영 선생님, 홍가영 선생님 그 이거 채팅방에 그 질문 떠오른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본과 2학년 조경은입니다. 저는 아까 해주신 동기님과는 달리 정말 편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교수님께서는 혈액종양내과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환자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환자 케이스, 말씀드리기 어려운 케이스나 아니면 가장 인상 깊었던 케이스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죠. 많고. 사실은 헤마토로지 온콜로지 분야에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완화 호스피스입니다. 제가 2014년부터 한 17년까지 저희 완화 호스피스 실장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임종을 어떻게 알릴 건가?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을 건가? 근데 의사가 혼자 스스로 할 수는 없고요. 팀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사회사업 하시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간호사님, 그리고 정신의학자 선생님, 그리고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환자를 계속 끊임없이 만나요. 한 번은 음악을 하면서 한 번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의 생각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간호사님 상담하고 또 제가 상담하고 그러다 보면 환자들이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다쳤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죠.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는 악성 림프종 환자인데 큐어가 됐다가 다시 릴랩스 했는데 이제 딸이 초등학교 가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입학식은 3월인데 지금 한겨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겨울을 못 버티고 갔는데 결국은 딸이 이제 중간에 하모니카도 배워서 아빠 위에서 하모니카 불어주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같이 할 수는 없어서 지금 완화 호스피스는 저희 완화 호스피스를 주로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또 도와주고 계시고 근데 이제 유방암 환자들은 다른 암 환자들은 보통은 이제 생존 기간 2, 3년밖에 안 되는데 유방암 환자는 아무래도 7년, 1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어서 이제 그 기간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할 학생 있으면 네. 중간에 계신데 질문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과 2학년 조아련입니다. 일단 많은 환자분들의 그 수명을 연장시킨 되게 중요한 약물인 핫세틴이라는 그, 그 약물 개발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직접 참가하신 게 굉장히 저는 신기하였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런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제약회사나 뭐 약사, 또 임상시험센터에 있는 간호사 등등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고충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들 굉장히 많은 생각을 잘하고 있네요. 저는 학생 때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또한 훌륭한 질문이고요. 임상시험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환자, 그다음에 보호자, 그다음에 직원, 간호사, 약사 보조사, 그다음에 그 뭐지 조제만 하는 업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수납, 행정, 원무, 은행까지 모든 게 다 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임상시험을 하면은 개시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을 하고요. SOP가 따르고, 그래서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토콜을 따라서 저희가 대부분 하는데,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런 SOP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방영주 교수님 모시고 그런 SOP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 쓰면서 각 직역의 고충을 들어요. 그래서 고충을 듣고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또 제가 아까 착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착한 게 나쁜 게 모두 다 또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엮이는 게 힘든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 냉정함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몫이다라고 책임을 지워줘요. 그 대신 그 책임을 지워주는 것만큼 또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직업별로 나누어주고 함께 공동 일을 한다는 책임감을 심어주면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또 있어요. 네, 우리 과 대표 김유리 학생 하시죠. 본과 2학년 김유림입니다. 사실 저희 학년은 이 직전 수업에 의료행정에서 건강보험 수업을 듣고 왔는데요. 사실 그 임상의사나 연구하는 의사는 새로운 약물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만 공적을 세운다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 사망률이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시고 보험을 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나아졌는지 이런 거를 하신 연구를 보시면서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임상의사가 그런 어떤 치료법을 보험화할 때 임상적인 내용 말고도 어떤 걸 더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하는 의료 행위가 환자 한 명 한 명을 진료하는 거는 그때 보람인데요. 이제 정책 결정이나 보험은 또 다른 행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좀 모자라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환자의 주의를 보면 그 환자가 왜 치료를 제대로 못 올까? 왜 내 외래를 안 오나? 하다 보면 원인이 다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의료보험이 안 되는 의료보호 환자거나 가족의 서포트가 없거나, 그러니까 그런 옆에 주변 환경을 돌아다 보면 결국은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간호사, 직원 함께해서 이제 정책 대항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회만으로 안 되니까 제가 학회 3개를 갔었어요. 그래서 학회 3개의 보험정책위원장님 만나가지고 새 학회 합쳐서 의견을 내고, 의견도 3번 내가지고 거의 한 7년 만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좀 돌아보고 사회적인 참여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정통의학을 하면서 사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함께 호흡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면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또 있어요. 네. 뭐 학생들 강좌 시간이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본과 2학년 배효근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임상시험을 정말 잘하는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개발하신 주역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조금 약간 뭔가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그런 약간 좀 그런 건데요. 사실은 뭐 유방암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이유를 떠나서 어떤 뭐 개인적으로 나는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환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로서 봤을 때 명백하게 이분은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치료를 하면은 분명히 개선될 것 같은데 이분은 치료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 의사로서 우리는 환자의 의견을 좀 많이 수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치료를 하셔서 조금 개선되시도록 설득을 더 열심히 해서 치료를 결국 받으시도록 하는 게 맞을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인생 철학을 굉장히 생각을 할 만한 대목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환자가 본인이 처한 가정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30대 초반 환자여도 미혼인 33세 여성과 그다음에 아이를 정말 일찍 낳아서 아이가 고등학생인 33세 여성과 아이가 이제 갓 내어나가지고 6개월, 1년 굉장한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정 주변 환경을 좀 살펴보자는 거고 그런 주변 환경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말한 분 미혼 여성 33세 액티브 치료하기 싫어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럼 사실은 자기가 치료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근데 그럴 때는 자기는 치료를 안 받지만 열심히 재밌게 여행 가서 즐기고 싶어요. 그러면 어쩔 때는 저는 존중해 줍니다. 그럼 환자가 힘들어서 한 두세 달 후에 오죠. 그런데 또 씩씩하고 젊기 때문에 독한 항암 치료하면 또 한 두세 달 만에 또 살아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어갈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애매하게 50 몇 세인데 난 치료 안 할래요. 그런데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6개월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몇 달 치료하다 또 도망가고 네, 한참 상의를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대화를 따로 시간을 잡아서 제외를 아닌 시간으로 잡아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 설득은 하지만 결국은 선택은 환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또 계속 질문 있으시면 학생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끝에 학생. 네.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국가 2학년 황유빈입니다. 제가 교수님 그 진로를 구상하는 데 있어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심으로써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특히 약간 교수님께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에 대한 그 랩 연구를 운영하고 싶다 하셔서 그렇게 미국으로 가신 거 결정하신 거 한 가지와 또 유방암에 대해서 특히 학부 시절부터 뭐 아드레날렉토미와 하이포피sek토미를 해야 그게 치료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그리고 아직 그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점점 내가 이걸 밝혀내가고 싶다고 하시는 그 호기심 그리고 아무튼 유방암에 대한 호기심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그 결국에는 점점 이런 표적 치료제가 개발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임상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능력 해가지고 아무튼 좀 여러 가지 퍼즐이 이렇게 계속해서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진로와 커리어를 계속해서 개발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혹시 그런 중요한 유학이나 또 서울대에 남으실 것인지 뭐 연세대에 남으실 것인지나 뭐 그런 중요한 진로의 결정을 하실 때 이런 퍼즐들이 혹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드시고 그런 혹시 멘토링을 받으셨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영원한 멘토는 몇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순남 교수님이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저희 방영주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와 남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림길에서 결정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아드레날렉토미, 하이포피직토미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이포피직토미는 GnRH 아날로그가 하이포피지스에서 난소에다가 FSH-LH 막 자극을 해야 E2가 나오죠. E2가 나오면 이제 걔가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결합해서 암을 키우는 건데 이걸 잘라버리자는 그런 생각이에요. 서전의 생각이고. 근데 지금은 GnRH 아날로그를 줘서 계속 서프레션을 하면 되니까 FSH-LH를 계속 자극해서 난소를 익저션 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의 메디칼로 가능해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드레날루틴은 뭐냐면 안드레스텐 다이온이나 스테로이드로부터 아로마타즈에 의해서 에스트라다이올이 생겨요. 에스트라다이올이 또 패티 엑시드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폐경 후 여성은 난소가 기능이 없는데도 에스트라다이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아로마타제 이니비터가 개발된 게 200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렉토미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1세대의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들은 스테로이드도 억제했어요. 그래서 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았어요. 환자 액네미아 생기고 힘들어하고 부신피질 저하증 환자들처럼. 그래서 그런 피지올로지랑 그다음 피지올로지는 사람을 보고 그로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 갖고 하는 거죠. 근데 타겟티드 에이전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IV를 주입하거나 먹거나 결국은 그게 흡수해서 파마코 다이나믹 그 이펙트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실험에서 먼저 증명을 해야 그걸 사람한테 줄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모든 거를 사실 다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든 거를 다 스스로 제 혼자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실험실이 있고 저희 임상시험 팀에 연구 간호사가 있고 저희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전공의가 있고 동료 교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코워크이고 협동이고 다학제고 상호 존중과 의사소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이고 커뮤니케이션 에러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사소통을 잘 하면서 팀을 이끌어 나가시면 조금 더 많은 일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삭 강좌는 그 2개 학년, 복과 1학년하고 본과 2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강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온라인 비대면으로 참석하신 분이 혹시 채팅방에 남겨진 게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강좌를 주관하신 우리 학장님의 클로징 마크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가 완전.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 하다가 올해 이제 하게 됐고 올해 2번을 몰아서 좀 하게 됐지만 첫 번째로 우리 정말 그 어렵게 모셨습니다. 3고초를 아니라 4고초를 해서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학교를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임성화 교수님 옛날부터 지금 딱 보면 반짝반짝하죠. 근데 30년은 저렇게 일을 했는데 아직도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은 기감이 됐을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강의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한국의 의사상에 있는 그 영역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첨단 의학을 하는 가운데 또 지금 의학연구소, 암연구소 최초의 우리나라 히스토리컬한 거예요. 여성 소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구소가 굉장히 크잖아요. 서울대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매니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진짜 그 예전에 땅콩이었다고 하지만은 그때부터 30년을 또 다 그 이전 것까지 같이 얘기하는 걸 저도 이제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많이 잘 배우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임팩트를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줌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도 많이 좋은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치므로써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